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지원하고 개업한 의사들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맞춰졌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시점입니다. 오는 25일 전국 60여 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각각 100명씩 추가 투입합니다.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됩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입니다. 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의사 4,100여 명이 진료에 나설 수 있게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련병원에서 요구할 경우 이미 개업한 개원의들이 전공의 대신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과 배분 결과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 정원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겁니다. 대신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 정지가 내려질 다음 주 이전에 복귀 의사를 밝히면 처분에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의사협회는 현재 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강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대화를 앞세웠던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MBC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배분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의료계가 회견을 열었습니다. 200명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의대 교수들은 정부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공간이나 교수 숫자가 학생 49명에 적합하게 지금 꾸려져 있어요. 200명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육을 어디서 시키라고 하는 건지. 2,000명에 대해서 너무나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는 집착 때문에 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서울대 의대와 병원교수 비대위,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전공의 처벌 방침과 의대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외과학회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3년 만에 학술대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없이는 무의미한 학술대회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대응이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한 중재 의사를 밝혔던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MBC와 통화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부의 강경 대응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는 조금 전 새 회장을 뽑기 위한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5일부터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선에 오른 임현택, 주수호 두 후보 모두 그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대표는 나란히 격전지로 꼽히는 중원, 충남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친일 심판론까지 띄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충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탄핵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당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당입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최근 야권을 종북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해온 한 위원장은 조국 혁신당에도 정면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총선 뒤 유학을 갈 거란 소문을 부인하며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고 말해 정치권 잔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틀 연속 충남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실정을 난타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머슴들이 일꾼들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내쫓아야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들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을 직격하며 친일 심판론까지 띄웠습니다.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견제하듯 우군이 많아도 좋지만 아군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만으로 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명단 갈등을 수습한 개혁신당은 이주영 전 소아과 의사와 천하람 변호사 등 1, 2번 후보들을 사령탑으로 내세운 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5명을 추가 영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울 강북을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등록 마감일인 오늘에야 최종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 경선 승자인 조수진 변호사가 논란 끝에 오늘 새벽 사퇴했고 이 자리에는 한민수 당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배제되고 친명계 후보가 발탁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제기된 계파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목발 경품 발언에 이어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서울 강북을의 두 번째 후보로 선출됐던 조수진 변호사.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2차 가해 등 의혹에 휩싸인 끝에 오늘 새벽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완주하면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들이 연거푸 낙마하자 민주당은 검증 부실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한 20여 분 정도가 이제 공천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공직자 검증에 이렇게 준해서 하기는 시간이 좀 촉박했었죠. 결국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6시간 정도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 강북을 최종 후보는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아주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당대표인 저로서는 참 마음의 짐이 아주 컸는데 일간지 정치부장 출신인 한 대변인은 논설위원 시절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 골목 번지수 아나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연고지 없는 이른바 벼락공천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본인이 같은 상황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두 차례나 경선 차점자인 현역 박용진 의원 대신 친명 후보가 최종 발탁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파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렇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개혁신당은 박용진 의원을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잔혹성을 목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한때 위기론이 팽배했던 민주당에서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인 범야권 200석이라는 목표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선대위는 후보들에게 과도한 총선 낙관론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발언에 신중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그제 인천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 14명이 참석한 현장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반복하는 목표치는 200석이었습니다. 우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되도록 힘차게 심판합시다. 인천에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다음은 이분이 이기면 200석이 됩니다. 자, 200번 왔습니다. 조택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강화홍진 200번
조택상입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은 3분의 2 이상의 의석입니다. 범야권 200석 달성의 목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란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탄핵도 가능하다. 총선을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 언론인 회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을 겨냥한 말이었지만 부적절한 수준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로 5.18 당시 신군부의 시민학살을 묘사했다면서 회칼 테러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였더라도 표현과 태도가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들 사이에 급격히 번지는 총선 낙관론에 대해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언이 확인된다면 즉각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제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조속한 소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수사를 기다리며 체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수처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내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 쫓긴 대통령실은 사실상 급조한 회의 참석으로 명분을 만들어 이종섭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공수처를 상대로 어서 수사를 하라는 압박이지만 공수처는 다른 압수물 분석 작업과 참고인 조사 등을 고려해 이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사 자리를 비워둔 채 이 대사의 국내 장기 체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돼 있는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대상에 대통령실이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정작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을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이 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사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뭐 가이드라인 제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고 한 것은 허위라는 혐의도 함께 담았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발단이 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MBC에 이를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불행하긴 하지만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역시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대사를 귀국시킨 것으로 일단락시켰다는 입장이지만 그날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들에서 이런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등에 대한 역사 왜곡도 더 노골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시마네현의 독도를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선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여 시마네현에 편입했으며 일본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52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가해 역사도
더 노골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교과서엔 끌려왔다,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명백히 적혀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선 모두 삭제됐고 일부 조선인과 대만인이 고된 환경에서 일했다고만 서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뒤 교과서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겁니다. 특히 3년 만에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던 우익성향 레이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는 오늘 이례적으로 검정이 보류됐습니다. 해당 교과서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請求権問題については学習指導要領にも載っていないし、あえてそこまで触れなくてもいいこと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 또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으며 위안부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일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검정을 통과한다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담해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 투자자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사기범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 사기에 얼굴을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당국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인인 송은희 씨와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유명 투자자인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잇따르자 참다 못해 직접 나선 겁니다. 성명서에는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등 1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이 SNS 측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는 건 역부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많이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일일이 신고하고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채널은 하나인데 사칭 채널은 50개입니다. 주말 동안에 생겨난 거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경찰 신고도 어렵고 SNS 플랫폼 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칭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발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료를 도로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의 경우 수사당국의 추적이나 검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SNS를 향해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권유는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7살 황모 씨도 강사 김미경 씨가 운영한다는 투자 공부방에 초대됐다가 1억 원을 날렸습니다. 투자하면 돈을 4배로 불릴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겁니다. 김미경이라서 믿은 거죠. 김미경 씨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얼굴 나와 있고. 김미경 씨 본인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김미경이 돈에 미쳤나?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제가 잠시 아팠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존 리 사칭 사기의 경우 60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피해 규모는 80억 원에 달합니다. 또 한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하고 규모도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의 수법이 다양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를 감시할 인력과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의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액의 20에서 30%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인데 피해자들은 중재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우선 4월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의 홍콩 ELS 손실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 조정안을 기준으로 고객이 동의하면 일주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신속히 해소하고자 근본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여 우리은행에서는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가입자의 연령이나 ELS 가입 경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최대 100%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20에서 60% 범위에서 배상액이 유력합니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ELS 투자금이 1억 원이고 50% 손실이 났을 경우 배상 비율은 손실분 5천만 원에 적용돼 배상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판매 잔액은 415억 원으로 다른 은행보다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의 ELS 손실 규모는 최대 6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여 판매사가 금감원의 중재안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ELS 피해자 단체 역시 배상 기준이 판매사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며 금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 주부터 ELS 자율 배상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의 도심에서 시속 130km로 질주하던 음주 차량에 고등학생이 치여서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당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인근 삼거리.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고등학생이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한 횡단보도로 뛰어갑니다. 학생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해왔고 그대로 학생에게 돌진했습니다. 차가 경험을 내면서 막 달려왔거든요. 달려오면서 빠방 하더라고요. 만취한 운전자는 시속 130여 킬로미터로 달리며 이곳 도로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7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도주하던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1.8km 떨어진 인근 사거리의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아마 포기하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멍하니 서가지고 자기 차만 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측정한 30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체포 당시에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0분 넘게 20km를 질주하며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음주 차량의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차를 추월하면서 앞으로 가로막으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차를 거의 세우다시피 해놓고 막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벚꽃 축제죠. 진해 군항제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벚꽃의 개화 시기에 맞추려고 역대 가장 일찍 축제를 여는 건데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벚꽃이 피지 않아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선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이 기자가 서 있는 곳도 뒤로 보니까 벚꽃이 핀 나무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네, 아쉽게도 벚꽃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제 뒤로 있는 벚나무에도 꽃은 피지 않고 꽃망울만 맺혀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에서도 가장 벚꽃을 감상하기 좋다는 여자천 로망스 다리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아쉬움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기상예보에 따라 오늘쯤 벚꽃이 필 걸로 예상돼 축제 개막일을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겼는데 결국 벚꽃 없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세 차례 꽃샘추위가 이어졌고 햇빛의 양이 부족하면서 진해 벚나무는 현재 약 5%만 꽃을 피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를 찾은 관광객 수도 적고 아쉬움도 큰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한 6시간 반 정도 걸려왔고 초행길에 많이 힘들게 왔는데 부푼 기대를 안고 왔는데 도착하니까 약간 주인공 없는 파티에 초대된 느낌이 들었어요. 벚꽃은 안 펴서 좀 아쉽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차랑 이런 거 봐서 재밌어요. 창원시는 진해의 벚나무 약 36만 그루가 다음 주 월요일쯤 꽃망울을 터뜨린 다음 목요일과 금요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인 축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항제에는 전국에서 4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4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무원 등 6,300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주요 진입로의 차량을 통제하는 만큼 무료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군항제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해군 2함대에 배치된 신형 천안함도 함께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평택 해군 2함대. 대형 태극기가 걸린 해군 함정이 눈에 띕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기념하러 함께한 신형 천안함입니다. 산화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바다에선 이 천안함이 함포 발사에 나섰고 공군 전투기들도 하늘을 가르며 추모 비행을 벌였습니다. 서해 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1000명이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용사였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딸의 목소리도 울려 퍼졌습니다.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9번째. 정부는 미래 세대들이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호국 영웅들을 확실히 예우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해전 등을 겪었던 생존 장병들이 이로 인한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천안함 선체가 전시된 해군 2함대 사령부. 피격 사건 14주기를 앞두고 동강난 선체를 감싼 유리막 청소가 한창입니다. 14년 전 3월 26일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했고 58명이 구조됐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가운데 지금까지 군에서 제대한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이들 중 3명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정한 상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위 7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손가락이나 발을 잃고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가 상위 7급에 해당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도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또 그 진료를 받으면은 관심 장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PTSD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군에 있을 땐 눈치가 보여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하고 나선 그게 발목이 잡습니다. 군복무 때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개인이 뛰어다니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서 다니는 모습은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움 탓에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생존장병 중엔 2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한 명도 이제서야 보훈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세상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료를 안 받죠. 거부하고 숨어 지내고. 보훈부는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군인에 대해 국가 보훈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내외 불법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는 일은 해양경찰도 하지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도 합니다.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들이 임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숨졌을 때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과 보상이 해경이 받는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걸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단정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지난 2017년 7월 경남 통영에서 불법 조업 단속 업무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고속단정이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당시 29살 초임 공무원이 배에 타고 있다 숨졌고 장종균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장 씨의 경우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3년 동안 7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 시동을 키니까 보트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요. 폭발 소리 나면서 다 튕겨 나갔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그물이 좀 쌓여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좀 떨어져서. 사고 후 7년이 지났지만 다리엔 장애가 남았고 기억은 여전히 장 씨를 괴롭게 합니다. 헬기 타고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옆에가 바로 그거를 보면서 갔거든요. 뭐 울부짖으면서 그 직원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지난 5년 불법업 단속 과정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은 3명, 다친 공무원도 42명이나 됩니다. 해수부 업지도선의 단속에 걸려도 도주하는 어선이 많아 뒤쫓다가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경처럼 뭐 특공대라든가 단속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삼단봉이라든가 가스총 뭐 그 정도만 소지하고 많이 좀 움츠러들었죠. 문제는 이들의 임무가 사실상 해양경찰과 비슷한데도 적용법이 달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임무 수행 중 다치면 해경은 경찰복지법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해 의료 지원과 특수 건강 진단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업단속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경찰, 소방처럼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력하는 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민 씨 측은 검찰이 부모를 모두 기소한 뒤 시간을 끌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법정에 세워진 딸 조민 씨.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민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 2번 만에 심리가 끝났고 7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구형량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를 수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2019년과 2020년 조국 정경심 부부를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작년 8월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딸인 조민 씨까지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늦추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가족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부부의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조 씨까지 기소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모가 모두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에서 몸의 길이가 2m가 넘는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난폭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가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동해 수온이 역대 가장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상어들의 크기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얼음 더미에서 검은 물체를 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백상아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악상어입니다. 지난 21일 경북 울진 후포항 앞 8km 해상,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악상어는 몸 길이가 약 3m까지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개체의 경우 몸 길이는 약 2m로 측정이 됩니다. 최근 동해에서 상어가 자주 나타나자 국립수산과학원도 상어 연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악상어는 입속에서 길이 30cm의 청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악상어가 이 청어를 먹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제 그 정체망에 잡힌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접수된 상어 출몰 신고는 모두 30건. 특히 따뜻한 바다에서 나타나는 청상아리가 6마리, 백상아리도 2마리나 잡혔습니다. 동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동해 평균 수온은 15.8도로 지난 20년 평균보다 1.3도 상승했고 같은 기간 0.7도가 증가한 서해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잡힌 청상아리 6마리 가운데 4마리의 몸 길이는 3m가 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2m 전후의 것들이 많이 출현했는데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정도에는 한 3m 이상짜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잡혀서 그러니까 대형 개체들이 이렇게 출현했다는 점이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에서 나타나는 상어가 뭘 먹는지 어느 달에 몇 번이나 발견되는지 연구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꺾이면서 구조물 일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과 주차장이 부서졌고 일부 구조물이 300m 떨어진 아파트 주변까지 날아갔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미터 높이의 타워 크레인 앞부분이 아래로 꺾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적재물 연결 부위의 구조물은 완전히 끊어져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목포시 상동의 28층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꺾이면서 일부 구조물과 연결 부위가 떨어졌습니다. 저기 뭐지? 날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철근 골재였고 저거 타워 크레인을 보니까 아예 꺾여져 갖고 사람들 뭐 다 그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대피하고 있었던 것 같고. 끊어진 크레인 구조물은 10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주변 숙박업소의 주차장을 덮쳐 지붕과 차량 등이 부서졌습니다. 일부 철 구조물은 3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까지 날아갔습니다. 사고 당시 목포에는 시속 62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었습니다. 어떤 애고가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인 돌풍에서. 하지만 앞으로 뻗어 있던 크레인 앞부분이 뒤로 넘어가 270도가량 꺾여 있는 상황이어서 강풍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와 건설업체는 타워 크레인 업체를 동원해 해체 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불면은 당장 또 위험스러우니까 이제 와이어 로프 같은 걸로 결박만 해놓으면 추가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체하려면 장비가 30톤 크레인으로. 경찰은 타워 크레인 기사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서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는 폐쇄적인 시스템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건데요. 유럽의 규제 당국 역시 애플부터 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애플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모두 자체 운영체제 안에서만 운용됩니다. 보안을 이유로 타사 기기와 호환을 막아버리는 이른바 담장친 정원 전략입니다. 담장친 정원 전략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강조해온 회사 운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를 애플 생태계 안에 가둬야 한다는 겁니다. 애플을 한때 시장 가치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략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는 특히 애플이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게 하면서 30%까지 수수료를 받은 걸 두고 세금을 징수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Consumers should not have to pay higher prices because companies break the law. Apple has employed a strategy that relies on exclusionary, anti-competitive conduct that hurts both consumers and developers. 유럽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EU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갑질 방지를 위해 만든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맞춰 앱스토어를 개방하고 수수료도 낮췄습니다. If the new Apple fee structure will de facto not make it in any way attractive to use the benefits of the DMA. That kind of thing is what we will be investigating. EU는 조만간 애플과 구글부터 조사할 예정인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전 세계 매출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애플 측은 이번 제소는 애플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위기에 시작이 됐던 태영건설이 추가 건설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PF 부실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한 대형 복합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태영건설 최대 사업장으로 공정률 78%를 넘어섰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영 측은 대주단은행을 상대로 연이자 7% 수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4.6%의 금리로 추가 자금을 내주는 상황인데 가장 안정적인 사업장에 7% 넘는 이자를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소 8% 이자를 요구하는 사업장 대주단은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주단에서 빠지겠다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6%와 9.5%에서 간격을 좁힌 상태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전국 59개 사업장 가운데 또 다른 현장도 태영에 대한 추가 건설비 지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두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원인인데 이를 증명하듯 PF 대출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은 2.7%로 올랐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7%에 육박해 순손실만 5,559억 원,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 잇따르며 다시 4월 위기설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과도한 PF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50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한 남성이 한국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969년생 문영 헨스트라 씨인데요. 돌아온 조국에서 그는 왜 그토록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건지 김지성 기자가 그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문영 헨스트라. 한국 이름과 네덜란드 성씨를 합친 이름입니다.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입양돼 국적은 네덜란드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고 결국 마흔이 되던 2008년 돌아왔습니다. Many Korean adoptees come back to Korea that because this is our country. 하지만 한국에서도 문영 씨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서툰 한국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He was working at the 택배, the night shifts, and in the last period of his life, I understand he was cleaning buildings. 그럼에도 문영 씨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He liked to make jokes, create good atmosphere.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가 마지막 살던 곳은 보증금 없는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고시원 방 한 칸이었습니다. 문영 씨는 고시원 자신의 방문 앞에서 쓰러졌고 이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심장 마비였습니다. 새벽에 여기서 쿵 소리가 나갖고 여기 누워있더라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수십 년 왕래도 없던 네덜란드 가족은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숨진 지 2달 가까이 지난 14일에야 무연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문영 씨처럼 해외 입양됐다 한국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은 수백 명에서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There should be organizations that take care of adoptees when they have trouble, and it's easy for them to contact. 일각에선 실태 조사와 함께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2024 KBO 리그 이제 내일이면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화 류현진의 복귀 등 호재도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큽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화제 속에 빅리그의 야구 열기를 남기고 떠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2024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KBO 리그 선수들에게도 서울 시리즈의 여운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안 씻었습니다. 그 기를 받아서 다음날 잘 던진 것 같습니다. 어제 다 봤죠? 어제 늦게 끝났는데? 네, 다 봤죠. 재밌는 경기였어서 난타전이 재밌긴 하다 보니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팬들도 기대 이상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좀 큰 분이 샤라웃 해주셨으니까 그만큼 힘 있고 또 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승엽 감독은 다저스를 상대로 역투를 펼친 김태견을 추켜 세웠고 어느 선수들과 차별화가 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왕은 김태견 선수라고 확실합니다. 7년 뒤, 8년 뒤에는 아마 미국에서 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샌디에이고전에서 호투한 임창규는 여전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제공 처음 봐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또 국내 리그는 또 많이 봐왔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더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돌아온 류현진이 12년 만에 개막전 선발 투수로 출격하는 가운데 내일 시작되는 팀당 144경기의 대장정에 팬도 선수도 설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NBA 댈러스의 팀플레이입니다. 돈치치의 몸을 날린 수비부터 화려한 마무리까지 말 그대로 작품이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퇴근길 무렵 수도권의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강풍주의보 지역인 전남 목포에서는 이렇게 강풍에 타워 크레인이 꺾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서해안을 비롯한 전북 내륙 그리고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 최고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인한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지금 비구름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쪽 곳곳에서는 황사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과 전라권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8도, 부산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8도, 광주 24도, 대구 2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